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해제 첫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쌀쌀한 날씨까지 겹쳐 마스크를 쉽게 벗지 못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5월 마스크 전면 해제를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패자로서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패배에 따른 소환이란 것을 우회 주장한 건데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말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 원 지출 안건을 긴급 제가했습니다. 중산층 난방비 경감 대책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시중은행이 마스크 실내 해제에 발맞춰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원상복구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최근 토지주택공사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한 것을 두고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샀을까라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민 소통의 일부 차질이 우려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통일 비전을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드디어 해방입니다. 마스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물론 대중교통이나 병원처럼 꼭 마스크를 껴야 하는 곳도 남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해방을 외쳐도 좋을 날입니다. 후련하시죠?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첫날이어서 어색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해서 자꾸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실내 마스크 해제 첫날 풍경부터 전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첫날 출근길 서울역. 대합실 안에 마스크를 안 한 승객이 하나둘 보입니다. 어디 슈퍼나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면 안 써도 되니까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마스크 해제됐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디서 정확히 써야 되고 어디서 벗어야 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을 제외하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승강장으로 나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지하철 승강장은 물론 실외 버스 정류장에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놓지 못합니다. 또 걸리면은 이제 일하는 거에도 지장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대형마트도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벗었지만 이제 벗고 운동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쾌적하고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고령자 측에 속하다 보니까 고위험군은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간을 두고 3년 만에 벗게 된 실내 마스크. 시민들은 감염 예방과 편안함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학생들도 이제 온전히 제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선생님 얼굴도 친구 얼굴도 마스크 낀 모습으로 기억했을 어린 학생들도 오늘은 새로운 입학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겠죠. 학교보다 훨씬 공간이 밀집된 학원들은 앞으로 2주 더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학교 풍경을 신경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통학버스에서 내리는 학생들. 교실로 들어서자 웃는 얼굴로 마스크를 벗습니다. 시원해요. 숨쉬기가 편해요.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 첫날. 마스크가 없으니 친구들 웃는 얼굴도 선생님의 입모양도 더 잘 보입니다. 벗고 싶어요. 선생님 말도 잘 안 들리고 뛸 때 습기가 차서 불편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마스크를 쓰라고 한 학부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서로 아직은 감염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착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방역당국은 스쿨버스 안에선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고 비말이 튀는 합창 수업 때는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날 때마다 휴업과 폐업을 반복한 학원가는 신중합니다.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애들이 뭐 잠시 스쳐가는 게 아니고 길게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정부는 급식실 칸막이와 발열 검사 등 남은 지침들도 순차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일단 마스크 해제 조치를 내리긴 했지만 방역 당국은 아직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전면 해제는 오는 5월, 그리고 완전한 일상 회복은 가을쯤 돼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박재훈 기자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장미꽃이 필 때쯤이면 병원,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안 해도 되는 때는 아마 이번 5월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거나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오는 10월이나 11월쯤 해제될 전망입니다. 10월, 11월쯤에 시작되리라고 보는 그 동절기까지는 일반 의료 체계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후엔 코로나 백신, 치료제 비용도 개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3년 전 오늘 전 세계 코로나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세계보건기구는 당분간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터 공개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중국 상황이 발목을 잡았다는 해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 관련해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추가로 물어볼 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이후에 이 대표는 추가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오늘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선에 진 대가로 생각하고 오라면 또 가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출석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부터는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역시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검찰 조사에서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가 이틀 만에 검찰에 또 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그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대선 패배에 대한 대가라고 규정하면서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식 정면 돌파라고 평가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구속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영장 청구와 법원에 영장 발부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라면서 1차 조사 때처럼 진술 거부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정치 탄압, 정적 제거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거들며 오는 토요일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직접 연설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국민보고대회를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상민 장관 탄핵의 추진도 재확인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독립운동을 하다 수사를 받는 줄 아느냐면서 장외투쟁은 방탄읍소대회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혼자 살아나기 위해서 100만 민주당원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을 계기로 이제 상황은 사실상 정치적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야당이 지금의 국면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이상 국회로 체포영장이 넘어와도 막아설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대표가 앞으로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나온다면 그 역시 최대한 탄압받는 모양새로 끌고 갈 겁니다. 이 점에서 보면 검찰이 비록 칼자루를 잡고 있다고는 해도 쉬운 승부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조사 시점 고민에 들어간 검찰의 상황은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재명 대표 측에게 평일인 내일이나 모레 다시 나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당 업무 때문에 평일은 힘들고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토요일 국민보고대회를 예고한 만큼 이 대표는 빨라야 이번 주 일요일, 늦으면 다음 주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소환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진상 등 이 대표 측근 비위와 관련해 조사할 게 많고 1차 조사 때 이 대표가 낸 진술서도 분석해 추가로 질문할 게 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작정 이 대표를 기다리진 않겠지만 가급적 출석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2차 조사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약속한 428억 원 뇌물 존재와 정진상, 김용 등에게 유입된 대장동 팀 자금이 선거에 쓰였는지 또 이를 이 대표가 알았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페이지가 넘는 진술서를 냈고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무익했기 때문에 진술서로 답을 가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질문에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그렇다면 논란의 천화동인 일원은 과연 누구 것이었을까요? 검찰 수사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실 공방이 점입가경입니다.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사업 추진을 도운 대가로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유 전 본부장 측은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황민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차 소환 때 공개한 진술서에서 대장동 민간업자와 결탁한 장본인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지목했습니다. 민간업자에게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주고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받기로 한 것은 유 전 본부장이란 취지였습니다. 자신은 언론 보도가 나기 전엔 천화동인 존재도 몰랐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해 개탄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지분은 이 대표 측 것이어서 손도 대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어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찾아와 뭔가를 받아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팀 남욱 변호사가 흡연실은 유리벽이라 밖이 보이는데 김용 씨가 종이백을 받는 걸 본 적 있느냐고 묻자 정민용 전 성남도계공 팀장이 뭔가를 받아 들고 나간 걸 본 적 있다고 진술한 겁니다. 불법 자금 8억 수수와 관련된 증언인데 김 전 부원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지금 수사 속도로 보면 검찰도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기도 어렵습니다. 선택은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인지로 나뉘는데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쪽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가능할 것인지,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정민진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가 101표, 부 161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35명이 이탈하면 체포 동의안은 통과됩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유지와 대표직 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수사이고 야당에 대한 탄압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법정에서 다 들으려면 한 2년, 3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체제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비명계에서는 체포 동의안 처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보다는 대표직 사퇴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가 기소된다면 당헌 80조에 따라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적어도 체포동의안을 신청할 정도면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 그런 준비를 해서 와야지.
개인의 행위가 당 전체의 위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안팎에선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충돌할 경우 이 분당 압력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누구 할 것 없이 난방비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더 오를지도 걱정이죠. 문제는 마음껏 실내 온도를 낮출 수도 없는 자영업자들의 난방비 부담입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보일러를 돌려야 하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가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난방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독서실. 이번 달 가스 요금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배 가까이 더 나왔습니다. 불경기에 난방비 폭탄까지 겹치면서 폐업까지 생각 중입니다. 30만 원? 그 정도 전후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50만 원이 넘게 나왔고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난방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800 정도 나오던 게 지금 1,300, 1,500까지 지금 저를 오늘 뭐 점검하고 왔더니 2천만 원 얘기 하네요? 못해. 독서실, 사우나 등 자영업자들이 사용하는 업무 난방용 요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거 목적 이외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 요금은 업무 난방비로 책정되는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업무 난방비는 1년 전에 비해 57.6% 올랐습니다. 주택용 난방비 인상률 42.3%보다 훨씬 높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예비비 1,000억 원 지출안을 긴급 체가했습니다. 기존 예산 800억 원에 더해 총 1,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투입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난방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황영 기자, 일단 난방비 지원금 어떤 분들에게 주는 겁니까? 네, 먼저 이 사진부터 보시죠.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몰아치던 날 서울의 한 쪽방촌과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 온도차가 확연하죠. 이런 파란색 사진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두 갈래입니다. 우선 가스요금 할인은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가 받고요. 예. 또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 가정 등이 대상으로 최대 117만 가구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복될 걸로 보이는데 다 합쳐서 전체 가구의 10% 정도로 추산됩니다. 예, 전체 가구의 10%,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데 그마저도 못 받는 가구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준 감면 대상 중에서 41만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4집 가운데 한 집은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에너지 바우처는 받아가지 않은 가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2019년 2만 8천 가구에서 지난해 13만 가구로 급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데요.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거나 내가 대상이 맞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제도가 복잡하다 보니까 대상자분들께서 아마 본인이 대상자인지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도도 계속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바뀔 때마다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제도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지 주는 거군요. 신청은 어떻게 하죠? 네, 가스요금 감면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도시가스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되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또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증을 받은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준비하기 힘든 어르신들은 아예 신청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접하다 하더라도 어려워서 난 못해. 예를 들면 난 안 받아 이런 케이스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또 개인정보 때문에 함부로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이. 무엇보다 어르신들은 인터넷 사용에 익숙치 않은 경우가 많고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 정부가 알아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신청해 주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지만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미수령 가구는 왜 신청을 안 했는지 또 지원 대상에서 누가 누락됐는지도 파악이 안 됩니다. 예, 이러다가 날씨 풀리면 또 잊혀질 텐데 이번 겨울 넘기기 전에 반드시 좀 이 문제는 해결을 하고 갔으면 좋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시중은행도 1시간 단축 운영을 끝내고 정상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정상화된 건데요. 은행 문이 열리기 전부터 앞에서 대기하는 고객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은 이렇게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금융노조는 이 사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면서 업무방해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은행 셔터가 올라갑니다. 창구엔 고객들이 금세 몰립니다. 시간에 쫓기며 업무를 봤던 고객들은 여유를 되찾았다며 크게 반깁니다. 일 보다가 은행을 올라 그러면 막 뛰어와야 되잖아. 참 많이 불편했는데 이제 조금 늘어난다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된 건 2021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단축된 지 1년 반 만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예전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저축은행들도 정상 영업에 나선 상황. 하지만 금융노조는 반발합니다. 앞서 금융노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에 합의하고 이후 방안은 TF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되돌렸다는 겁니다. 명백한 노사 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법률 자문 측으로부터 사용자 측에 대한 고발과 진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을 받은 상황입니다. 노조는 또 코로나 기간에 점포와 은행 원수가 줄어 업무가 늘었다며 영업시간까지 늘리면 업무 강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예고한 만큼 노사 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최근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가 논란입니다. LH는 이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보다 12% 낮은 가격에 매입했는데 앞서 이 아파트는 넘치는 미분양 물량 탓에 15% 할인에도 나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외면받은 미분양 주택을 추가 할인도 없이 매입한 거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샀을까라면서 LH 사장에게 매입 임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김인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7차례나 청약에 나섰지만 전체 모집 세대의 절반이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지난달 LH는 주택을 사서 시세보다 싸게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곳 아파트 36세대를 매입했습니다. 11월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그 가격이 나온 걸 가지고 12월 달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거든요. 문제는 매입 가격이 비쌌다는 겁니다. 해당 아파트 최초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30%가량 높았고 작년 7월 일부 세대의 15% 할인을 통해서도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LH는 추가 할인 없이 분양가보다 12% 낮은 가격인 가구당 2억 원대의 미분양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이를 두고 한 시민단체는 건설사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고 원희룡 장관도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샀을까라고 반문하며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고 꼬집었습니다. 미분양 물량들을 정부가 떠안아야 될 단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찰을 하도록. 시장 한파가 지속되며 올해 미분양이 10만 가구에 달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매입임대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김 대변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다른 주가 조작 혐의를 주장하자 악의적 가짜뉴스라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건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홍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사흘 전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판 도중 2010년에서 2011년 우리기술이란 회사의 주식 거래에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공개됐다는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인용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주가 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김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단정적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라며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뒤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단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면서도 고발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그 가능성에 기반해서 수사를 하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김 대변인은 앞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도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같은 질문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야권 인사 고발은 캄보디아에서 김 여사가 화나를 만날 때 조명을 설치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관저물색에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강릉의 한 시장에서 지난 주말 불이 나 점포 8동이 불탔습니다. 당시 화마로 전 재산을 잃게 생긴 한 70대 상인이 화재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태웠는데 소방관들이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냉장고 속에 보관된 할머니의 돈다발을 무사히 찾아줬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지난 28일 새벽 강릉의 한 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8동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길이 절정이던 당시 70대 할머니 A씨가 불난 가게 안에 전 재산과 같은 돈이 있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현장 내부 쪽에 냉장고 하단 부위 쪽에 본인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물건이 있다. 소방관들은 할머니가 가게로 뛰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면서 내부로 진입할 준비를 했습니다. 붕괴된 상태니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거든요. 위험성이 그렇게 상존해 있지 않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려서 소방관들은 당시 불길을 뚫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검은 봉지를 꺼내왔습니다. 할머니가 장사를 하며 모았던 5만 원권 현금 수천만 원이 담긴 봉지는 대부분 무사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요. 다 타고 지금 땅만 남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불탄 점포들은 모두 전통시장이 아닌 개인 점포라 화재 보험 혜택이나 복구 지원 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끝나면서 화장품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색조 화장품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데요. 오늘부터는 매장에서 화장품을 직접 발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화장품을 찾는 손님들로 대형 화장품 매장이 붐빕니다. 향수 같은 거 원래 전에는 이렇게 쓰고 하니까 냄새 같은 거를 정확하게 맡기 좀 힘들었는데 벗고 맡아 보니까 확실히 좀... 시제품도 마스크를 벗고 마음대로 사용해봅니다. 틴트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직접 못 바르고 다 종이에 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었거든요, 색깔을. 근데 이제 마스크도 벗을 수 있으니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마스크로 가려져 있던 화장품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올해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한 백화점의 색조 화장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늘었고 한 이커머스에선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의 메이크업 상품들의 선물 거래 금액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입술이나 볼에 색을 더하는 립스틱, 블러셔 등의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탈마스크 시대에 맞춰 다시 얼굴을 가꾸려는 고객들이 급증하면서 화장품 시장이 모처럼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제주 한라산에는 지난주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져 내렸는데요. 눈꽃과 상고대가 어우러지면서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북극 한파가 물러가면서 포근함도 느껴졌습니다. 한파 걱정은 당분간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한라산 자락이 새하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나뭇가지에 핀 눈꽃과 상고대가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오름 언덕은 눈썰 매장으로 변했고 재밌게 놀아서 추워도 진짜 재밌어요. 오랜만에 썰매 타니까 너무 재밌어요. 동심으로 돌아가 눈싸움도 하고 무릎 높이까지 쌓인 눈더미에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관광객들은 겨울왕국으로 변한 한라산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육지에서는 이런 눈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올해 첫 눈을 이런 제주도에서 장관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영하를 맴돌던 기온은 오늘 낮부터 전국 대부분이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태화강 일대에는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뭐 곧 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서쪽에서 들어온 공기가 한파를 불러내던 북극 냉기를 밀어내 당분간은 큰 추위 없이 평년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는 수요일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권까지 오르는 반짝 봄 날씨도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 대변인은 벌써 5달 가까이 공석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변인 역할을 해온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달 중순 대통령 순방을 전후해 돌연 사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변인의 부대변인 자리까지 빈 상황이 된 겁니다. 과거에 그것도 정권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없는데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김정우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부대변인의 사직 이유를 언론에 제공된 순방 일정이 외부로 유출돼 도의적 책임을 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안보상 위험과 외교상 결례가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해 9월 강인선 전 대변인이 물러난 뒤 사실상 대변인직을 수행해왔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도의적 책임을 진 사의 표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경질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기존 3차례 순방 때 해온 관례대로 일정을 언론에 공유한 건데 실무급인 부대변인만 사직 처리한 건 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MBC 기자와 비서관 설전 사건 때도 도의적 책임을 물어 엉뚱한 비서관을 사퇴하게 하더니 매번 최종 결정권자인 김은혜 홍보수석은 놔두고 직원들만 책임지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보수석실의 뉴미디어 비서관도 장기간 공석이어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홍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홍보라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이 발표된 지 8개월이 지났고 해가 바뀌었지만 올해도 남북 관계에는 찬바람만 돌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화보다 무력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어서 통일부의 입지도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부 통일부에 새 업무 보고가 있었다고 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직접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자,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지금 이런 상태로 도발을 멈추고 대화로 나오지 않는다면 극적으로 남북 관계가 호전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는 이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유감스럽게도 지금 남북 관계가 그 빠른 시간 내에 전환될 기미는 사실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인데 남북 관계마저 더 이렇게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는 부분에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작년에 마감을 그 당 전원회의 하면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또 마감 자체를 미사일 발사로 하고 또 새해 첫날을 미사일 발사로 열고 이런 걸로 봐서 아마 단시간 내에 그 소위 강대강 국면이 바뀔 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북한 도발의 마지막 수순이
핵실험하고 ICBM 발사하는 예. 거라고 이제 보통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연초에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뭐 시기를 특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뭐 7차 핵실험이 뭐 3월부터 시작해서 예. 뭐 7월 뭐또 연말 계기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행히 핵실험이 없이 넘어갔는데 지금 그 물리적으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인 것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뭐 핵실험과 관련해서 지금 이 핵의 소형화, 경량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확실하게 실험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북쪽으로 보더라도 그런 점에서는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7차 핵실험의 그 가능성은 올해도 계속해서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추가로 한다거나 또는 더 강한 형태의 도발을 할 경우에 우리 정부 입장은 북한이 싫어하는 뭐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대북 전단 이거 하겠다고 그러는데 통일부로서는 물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뭐 확성기 재개 같은 것도 불가피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 핵실험이라든지 기타 이 중대한 도발 행위가 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 거라는 거를 뭐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남북관계 발전법에도 있듯이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든지 뭐 국가의 이 안전이라든지 질서 유지, 공공복리가 위협을 받을 때는 기존의 남북관계 합의부터 시작해서 다 정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북에 대해서 그런 어떤 법률적인 측면을 떠나서도 북이 도발을 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응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북이 더 이상 쉽게 도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뭐 NSC 차원에서 국방부, 외교부, 뭐 통일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건 뭐 좀 지엽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딸을 자주 데리고 이제 사진을 찍히는 장면들이 공개가 되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 글쎄 뭐 최근에 어떤 외신에서는 뭐 이설주와 그다음에 김여정 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세력 다툼이라든가 이런 거 뭐 이설주 안심하라는 메시지다 뭐 이런 연관시켜서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한 가지라고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 쪽을 단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으로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보고 북한의 어떤 내부 사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지금 이 생각을 몰아두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좀 더 나빠졌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혹시 지금 체격이나 이런 거로 볼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특별히 지금 나쁘다라는 징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북한도 이제 한때 봉쇄가 되고 해서 경제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북한 경제 사정은 지금 어떻다고 들으시는가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은 틀림없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지금 현 체제 자체가 경제 발전이 되게 어려운 데다가 2017년 이후에 제재들이 일반적인 경제의 주름살을 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데다가 특히 20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북중 간의 교역이 막히고 그에 따라서 북한 내 장마당이 아무래도 쇠퇴가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5월 12일 날 코로나가 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 기후도 그렇게 안 좋지 않았습니까? 뭐 가뭄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름엔 풍수해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뭐 고난의 행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남북 대화는 뭐 좀 더 다른 차원의 진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통일부 차원에서 뭐 혹시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불씨를 살리기 위한 남북 대화의 물밑 노력 뭐 이런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북한 간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뭐 여러 차례 다른 기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냈다는 소식. 근데 통지문을 보내려고 하면은 그 통지문을 받지 않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북한이 태도를 바꿔서 우리의 지원과 관련한 협의를 하겠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대화에 나설 생각인데 아직은 뭐 유감스럽게도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뭐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뭐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데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생각으로 있고 또 국제기구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보스 가서도 유니세프하고 WFP 세계 식량계획 그 책임자를 만나고 왔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거기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또 정부가 대화에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무리 도발이 있다 하더라도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일부는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연내 새로운 통일구상을 내놓겠다 했는데 이거는 작년에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담대한 구상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지금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그 대북과 통일과 관련된 정책이라기보다는 비핵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통일과 관련된 구상 부분은 사실은 30년 전에 그러니까 만으로 29년이죠. 1994년에 김영삼 정부에서 만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내로 신통일구상을 그러니까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설립해서 좀 더 구체적인 통일과 관련된 이 구상을 발표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대통령 업무보고 때인가요? 결국 통일은 남한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대통령이 언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해석하자면 이제 뭐 흡수통일론을 공식화한 거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고요. 남한 중심이라기보다는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죠. 예, 원론적인 얘기인데 조금 이제 흡성일로 오해들을 언론 쪽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 얘기를 조금 더 둘러서 체제가 이 두 체제 서로 다른 체제가 있을 때 어느 체제가 확실하게 우위에 있다고 이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그 체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하자는 얘기를 좀 풀어서 설명하신 거에 다름 아닙니다. 예, 뭐 이건 통일부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최근에 이제 간첩단 사건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남북 관계에는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지금 여러 군데 지금 적발되고 있는 것도 있고 수사 중인 것도 있는데 혹시 장관님 아시기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수사기관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남북관계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남북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간첩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수사할 건 수사하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해야 되지만 그와 별개로 또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쭉 들어봐도 아직은 좀 전반적인 남북 상황이 좀 어려워서 통일부의 입지가 크게 넓은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올해는 좀 남북 관계에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저희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또 이제 한 가지 좀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는 남북 관계가 점진적으로 바뀌질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다가 갑자기 대화의 문이 열리고 그랬듯이 저희도 항상 잘 준비해서 언젠가 대화의 문이 열리면은 좋은 대화, 의미 있는 대화,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국에서 경찰관들이 흑인 청년을 집단 구타해 숨진 사건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난해에만 경찰 폭력으로 1,100명이 넘게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 사회에서 근본적인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경찰 공권력 과잉 행사에 대한 항의 시위는 미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경찰 폭력에 1,18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는데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폭행 경찰관의 98%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을 계기로 제안됐던 목조르기와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법은 무산됐습니다. Shame on us if we don't use his tragic death to finally get the George Floyd Justice and Policing Act passed.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경찰의 구조적 문제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총기와 마약이 퍼져 있는 위험한 환경 탓도 있지만 경찰이 손쉽게 무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더욱이 경찰 인력 부족으로 훈련 기간이 5개월 정도로 짧고 군대식 전술만 강조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비판입니다. We don't want the people who are sworn to protect and serve us brutalizing us. 흑인을 향한 경찰의 뿌리 깊은 편견도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흑인은 미국 인구의 13%에 불과하지만 경찰 폭력으로 숨진 사망자에서 26%나 차지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주말과 오늘 사이 일제히 해외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올해는 두산과 LG, 삼성 등이 사령탑을 교체해서 다가오는 시즌의 기대를 키우는데요. 이슈의 중심에 있는 두산 이승엽 감독을 김관 기자가 만났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좋은 동료이고 좋은 선후배지만 사실 경기장에 들어가면은 사실 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두산 이승엽 감독은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두산의 지난 시즌 성적은 10개 구단 중 9위, 반전이 절실합니다. 현역 시절 자타공인 최고의 선수였지만 코치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한 세간의 우려는 이승엽 감독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경험이 없다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좀 의구심도 당연히 밖에서 들 수도 있고. 그래도 의욕 넘치는 도전장 역시 이승엽 감독의 몫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우선은 한번 부딪혀보고 모든 건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기 때문에 미리 겁먹지 않겠습니다. 남들이 한창 가을 야구를 하고 있을 때 두산의 마무리 훈련 모습입니다. 빽빽한 훈련 일정, 이승엽 감독은 야간 훈련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그런 훈련의 강도는 이번 호주 전지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감독님은 임팩트 있는 그런 한마디를 해주시는데 고개 숙이지 말라고 당당해지라고.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꿈을 안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초보 지도자 이승엽 감독이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악랄한 도박꾼이 내기 도박에서 속임수를 눈치채고 소리칩니다. 너 그만 밑장빼기냐?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네. 핫바지. 이 핫바지는 솜을 채워넣은 겨울 솜바지를 가리킵니다. 앞뒤 없이 펑퍼짐한 게 볼품 없어서 어리숙한 사람을 얕잡아 부르는 말이 됐다고 하죠. 비슷한 표준어로는 바지저고리가 있습니다. 주견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뜻하는 놀림말입니다. 바지사장이라는 말도 흔히 씁니다.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사장을 가리킵니다. 대체로 핫바지, 바지저고리에서 유래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대가를 받고 진짜 주인의 불법을 뒤집어 쓰는 총알바지의 밭이에서 나왔다는 해석도 있죠. 사장 행세를 하다가 감옥에 가면 뒷바라지를 해준다는 말이 줄어서 바지가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꼭두각시 허수아비라는 얘기입니다. 빌라 수백 채를 굴리며 보증금을 떼먹은 이른바 빌라왕이 바지 사장이었다는 수사 결과처럼 말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스스로 공개한 검찰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범죄를 저지르며 시장인 내게 알릴 이유도 알릴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위례사업과 관련해서도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 행위를 내게 보고한다는 건 상식 밖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비리 책임자로 유 전 본부장을 지목하며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거듭 주장한 겁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이 얼마나 다급하면 저러나 싶다.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 재판을 통해 다 공개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정보를 전달한 것도 시장이었던 이 대표 지시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유동규의 바지 시장이었으면 차라리 인정해라. 내가 다 뒤집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실권자가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어주는 고무도장이었냐는 거죠.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수사 초기 압수수색 직전 정진상 전 실장 지시에 따라서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진 것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다는 말도 전해졌죠. 유 전 본부장이 몸통이고 그분이라면 이 대표 최측근이라는 두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한 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뻔한 결론인데 이 대표는 우리의 짧은 기억력을 농락이라도 하듯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 조사에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결백하다면 검찰 질문에 소상하게 답하고 설명하면 될 텐데 말이죠. 검찰의 재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또 침묵을 지킬 거라면 왜 나가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떨어요? 1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결제는 누가 했나 였습니다. 이번 주 날씨는 지난주에 비해 한결 무난하겠습니다. 기온이 다소 들쑥날쑥이긴 하겠지만 심하게 추운 날이나 큰 눈 소식은 없겠는데요. 자세한 내일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 지역 서울이 7도, 대전과 청주는 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9도, 광주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보다는 3도가량 높겠습니다. 강원 내륙 지역에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최고 3cm 예상하고 있고요. 눈이 오지 않는 곳곳으로는 도로가 아직 빙판길인 곳이 많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조심하셔야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30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